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정치인들이 희생해야 한다면서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 시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던 시민단체가 이번엔 공항을 찾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비행기에서도 복불복 시험에 든다며 공항과 항공사의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사연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임금체불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평등 상담실인데요. 이 상담실이 내년부터 폐지될 처지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왔던 민간 보조사업을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직접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면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상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절반 이하로 삭감하면서 상담 업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전국 19곳의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38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전국 8개 노동청에 상담사가 각각 2명씩 배치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지금도 상담사 한 명이 연간 10,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원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성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면서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고용이 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요? 더불어 어렵게 만들어진 여건마저 무너뜨리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활기찬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두 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이렇게 같이 외치고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네. 그 비밀을 다 아니 활기차게 공개를 다 이런 하시고. 화이팅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기 쉽지 않죠. 오늘 또 이제 비가 살짝 내렸던 서울 또 다른 지방인데 네. 다른 프로그램은 이게 자발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시사에만 오면 그냥 화이팅 목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네요. 그럼 시사본부는 어때요? 시사에 할 때는 시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검투사처럼 네. 이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런 그렇죠. 곳만 다니다가 여기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맞습니다. 주에 그래도 무엇인가 남는 것을 이야기하고 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사에는 평화의 콜로세움이라고. 야, 너무 간다. 네네. 여기서 자제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국민들의 관심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 한 몸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양을 보면 혁신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면에서 성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호 혁신안에 이어서 오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의원 희생 이게 키워드였어요. 세부 내용 살펴보면 국회의원 10% 감축, 정원 감축 얘기하는 거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 전문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2호 혁신안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제가 짧게 먼저 네. 말씀드리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일단 혁신에서 이런 절박한 안이 나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감이라고 이제 판단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런 이제 첫 번째 혁신안으로 통합이 강조됐고 그래서 뭐 징계 취소 그게 이제 결정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은 이 부분일 겁니다. 국회의원 10% 감축이나 불체포 특권 포기 전면 포기보다는 또 국회의원 세비보다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이 내용보다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그 부분이겠죠. 당 지도부 중진. 그렇죠. 윤핵관 대통령에게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저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그동안 줄곧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3선 이상 이것도 이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일 핵심은 이거죠. 대통령과 가깝다고 이야기되는 윤핵관 의원들의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핵을 좋아해요 이러면서 이제 윤핵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실천될 때 상당히 이제 혁신위의 성과 또 국민의힘의 또 파격적인 효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일 것이다. 특히 이제 이용우 의원은 험지 출마든 불출마든 뭐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의 네네. 이용우 의원입니다. 이게 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윤핵관 중진 의원들 예. 핵심 의원들이 그렇게 실천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이제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가지 혁신안이라고 발표하고 왜 당 지도부 중진 윤핵관 의원들한테 총선 불출마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험지 출마는 구두로 얘기했을까? 네. 네 가지 혁신안으로 채택을 못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자, 지금 이 네 가지 혁신안은 새롭진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원래 민주당에서도 자체적으로 매년 이야기되던 부분도 있고요. 뭐 정수 10% 감축도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하위 뭐 20% 네. 뭐 퍼센트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는 신선하지 않고 꼭 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네. 이것들은 채택하기 간단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애매해요. 아직 표현이 그러니까 중진 뭐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 서서히 범위를 좁혀가요. 이거 오늘 처음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네. 뭐 원래부터 중진 뭐 아까 낙동강 얘기부터 시작해요. 네, 낙동강 하류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채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혁신위원장의 네. 전략이 엿보인다. 네. 이걸 당장 채택해서 뭐 쟁점을 해갖고 부딪힐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조금씩 전진하면서 끝내 핵심 문제를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예. 최고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만드냐의 핵심이 있지. 예. 이걸 채택한다고 해서 당장 채택하고 뭐 최고위가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무르익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좁혀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땐 넓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낙동강 하류 세력이라고 얘기했다가 네. 영남권 중진 이렇게 탁 그렇죠. 찍어가지고 이름이 나왔었는데 당 지도부 중진 그다음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아니,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 이러니까 더 범위가 확 아니요, 넓어져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낙동강 그러면 되게 그 지역이고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네. 낙동강 뭐 뒤로 물러나라 이런 영남 거는. 스타, 영남. 영남 스타라고 영남 스타 그랬잖아요. 두 사람 영남 얘기하고 그러니까 스타는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등. 포괄적으로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포괄적으로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세 가지가 다르다고 하지만 세 가지 다 똑같아요. 윤핵관 다 영남에 있어요. 거의 그죠? 아니 장점부터 해서. 이철규 의원은 강원이죠. 한 사람 빼고.
권성동 그 윤핵관에서 약간 좀 비껴났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뭐 주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영남 쪽에 윤핵관을 새로 꽂는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확실하게 대상을 이제 찝어나가고 있다. 점점. 대상이 아주 명기가 돼 있잖아요. 당 이름 말고 강 이름은 이제 당 지도부는 확실히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 지도부 뭐 이렇게 해서 다음 내일 워딩 그 다음 워딩이 점점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은 당 지도부라고 얘기했는데 김기현 대표 뭐 불출마 선언하고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나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뭐 보도인데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고심 중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권을 준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가 나는 빼달라. 심지어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름까지 거론했잖아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주호영 의원을 왜 이야기했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콕 집어서 주호영 의원을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지금 초선의 비례 의원인 이용 의원이 주로 이제 대통령과 대선 때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깝다고 인정되는 이용 잊혀진 계절의 이용 아니고 이용 의원이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어느 쪽이든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신호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또 앞으로 이제 총선기획단장을 누가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 결정 안 됐죠. 총선기획단장이 화답해야 돼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해당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인데다가 이게 이제 복합선거구라서 동해 뭐 태백 여기 정선 3층인가 4개인가 복합선거구인데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초선될 때는 무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었죠.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지금 재선인데 당장에 이제 권성동 의원은 해당이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해줘야죠. 그러면 인재영입위원장의 차원이든 위원회의 차원이든 앞으로 이제 총선기획단에서 이걸 이야기를 할 때 도장이 이제 옥새가 찍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뭐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좀 예시를 해가지고 뭐 청취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의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잖아요. 지난 이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는데 다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물갈이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근데 핵관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하면 청와대 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검사 출신이든 이런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쫙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중진들이 비우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영남권 같은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즉 국민의힘의 좀 지지층이 아주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집권 이후 시기까지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과 분석이 나오잖아요. 자, 역대 인재영입위원장을 누가 했냐면 당대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홍준표 대표도 그랬고 대표적인 게 그야말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하고 다녔어요. 그 유명한 조응천 청와대 그 민정비서관 조응천 횟집에서 조응천 사장을 맨날 문재인 대표랑 저기 가갖고 회만 먹고 돌아오고 하니까 왜 오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봐서 영입 그만큼 공을 들였다. 그제서야 스카우트 하겠다라는 일화가 있듯이 인재 영입이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인물 발행 구도 선거의 3대 요소 중에 사실은 인물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이철규가 윤핵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마치 검사들이나 혹은 이 청와대 출신들 다들이 꽂는다 한다면 그 선거 그냥 망하겠다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이철규 위원장을
위원장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민주당이나 혹은 언론이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맨날 지금 똑같은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고 기득권이고 뭐 안 변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듯이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인요한 네, 위원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얘기가 맞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직전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언론은 어떻게 됐죠? 지지율 계속 하락되고 대통령 지지율 20% 미만 될 거다. 뭐 당 지지율 20% 하회할 거다. 이런 기사만 나오다가 네. 지금 딱 한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주목을 주목을 받는다는 건 그건 주목할 의제를 좀 던진다는 뜻이고 이랬을 때 이철규 위원장 이제 곧 사람들을 계속 보낼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근데 네.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정당의 인재 영입도 청와대 출신들 저 내리꽂으면서 인재 영입이라고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니 아시잖아요. 양향자 뭐 이런 민주당은 양향자 즉 자신들이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성공한 스토리 뭐 임원 해갖고 데려오고 거꾸로 이쪽은 어떻죠? 국민의힘은 자신이 가장 그 멀었다고 생각하는 소수 성소수자라든지 장애를 가진 분이라든지 아니면 빈민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비례 1번으로 꽂았어요. 비례 1번이 민주당이 언제나 부러워했어요. 역대 비례 1번을 계속 그런 게 인재 영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네네. 지금 김성환 앵커가 이야기해 준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인요한 혁신위가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혁신위의 성공 확률을 10% 내외로 본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도 좋은 평가를 안 내리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부분을 첫 번째 지적한 게 뭐였냐 하면은 왜 그럼 이 중요한 내용이 이 2호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안 됐냐.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용산에 영향을 받는다. 또 내년 총선에서 용산에서 차출된 이 후보들이 이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당무 개입하지 말라. 공천 영향 주지 말라. 근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무에서 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유에서 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네. 여기에 경선 원칙을 발표하면 돼요. 경선 원칙이 뭐냐? 자, 경선으로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경선이 원칙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이건 철저한 근거가 있고 네. 이건 다 검토되고 심지어는 여기서 예. 다 통과돼야만 전략 공천을 하는 거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례 후보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예. 비례 후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왜 비례 후보로 선정된지에 대해서 모든 기록을 다 남기겠다. 이 사람을 사전에 비례 후보로서 인사검증. 저는 이런 구체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뭐가 자꾸 김기현 대표와 이게 디테일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구호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해버리면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 그런 우려에 대한 사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요 얘기에 보충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 덧붙이고 그 다음에 이종근 평론가 말씀 듣고 민주당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어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잖아요. 김기현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이나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뭔가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다.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선을 쫙 그었어요. 그리고 공천 얘기도 공천 룰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내가 할 역할 아니다. 그러면서 선을 쫙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인요한 위원장이 할 뜻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혁신위는 어디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거냐. 공천을 안 건드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 외부 영입 인사들이 이른바 이제 윤심을 갖고 오든 아니면 대통령의 뭐 참모든 간에 검사 출신이든 간에 그거 어떻게 그럼 막을 거냐. 인적 혁신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뇨한 위원장 보면 그냥 무심코 던지는 것 같지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점진적인 그런 화법을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농담이었다. 낙동강 얘기할 때 네. 그때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농담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당신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을 돌리면 어떡하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일같이 거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말씀하셨던 부분 너무 동감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장이 지금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 어제 말 오는 말 틀리면 안 된다. 근데 네. 지금은 계속 일관성은 있어 보여요. 두 번째는 예. 실행을 해야 된다. 예, 예.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예. 근거를 말해야 된다. 그게 디테일이에요. 네. 디테일 없이 포괄적으로 오늘까지 저는 뜬구름인 건 맞아요. 예, 예. 뭐 당 지도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 원칙 없이 당 지도부니 뭐 또 윤핵관이 이것만 물러가라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최고위가 의결을 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의결을 할 수 있는 안건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다듬어서 내야 된다. 네. 그건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이거 하나만큼은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분은 저는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진 의원들 지도부 지금 좌불안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근데 지금 이번 다음번 총선은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공천 혁신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 1초만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은 훨씬 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170석이 있잖아요. 네. 현역 의원 교체는 그쪽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110석밖에 없어요. 더 나머지 한 100 몇 곳을 새롭게 집어넣는 거지 현역이 교체되는 비율로 얘기하면 훨씬 더 민주당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고통스럽고 출혈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뭐 조용한 공천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은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기가 더 좋다. 영남권은 바꾸기 정말 어렵다. 호남도 많아요. 호남도 물론 호남은 있기는 싫어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선 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 예. 비명계에서는 총선 기획단이 아닌 친명 기획단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결국은 핵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뭐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참 말로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보다는 역시 액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사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실행이 불가능할 텐데 하는 걸 관철시켰을 때 국민들은 감동하고 유권자들은 환호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친명 비명 당내 갈등 언제까지 할 겁니까 민주당은.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이런 게 자꾸 주목받으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333 전략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뭔가 당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끊어내는 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내년 선거를 총선을 수도권 선거라고 그러거든요. MZ세대도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저는 계속해서 당에 쓴소리를 하는 이상민 의원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그럼 예.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계속해서 쓴소리 위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고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또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과감하게 이건 어디까지는 제가 그냥 사례로 말씀드린 이상민 의원 그러면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빨리 좀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누가 비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원욱 의원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정말 밤새도록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다 쓴소리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듣고 저는 이상민 의원을 공천관리 총선기의 공동단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친명 비명 같이 한번 해봐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네. 또 하나 그러니까 더 파격적인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런 경제나 이런 거는 쉽게
유권자들이 않고 지금 30대를 MZ 세대를 30% 공천하겠습니다. 여성들은 40% 공천하겠습니다. 네네. 비례대표는 정말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당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꼼수 위성 정당으로 안 그래. 저는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텐데 이런 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총선 기획과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피해 네. 콜로세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뭐요? 우리는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꿈이야, 막 이토피아야, 막. 가슴이 너무 막 이렇게 뭉클하고 웅장해져요. 지금 배 소장님.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 소장님 말씀 아니, 드리면 그 왜 불가능하죠? 이상민 왜 의원이 예. 5선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뭐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만나야죠. 그래도 만나야 된다. 저는 계란을 던져도 밀가루 포대를 뿌려도 만나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일단 좀 땅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땅에 내려와서 생각을 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역시 조금 뭐랄까 좀 소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얘기일지도 몰라도 4년 전을 돌아보죠. 이해찬 대표 시절에 누가 총선 기획단에 들어왔냐면 금태섭 의원이에요. 맞아요. 맨날 네. 쓴소리하고 맨날 좀 이상하고 당내에서도 맨날 저 사람 뭐냐 그랬는데 이해찬 대표는 그립 딱 잡잖아요. 해봐 그러면 여기서 목소리 내봐. 네. 이런 사실 자신감 그게 사실은 확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부산에 그 당협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총선 기획단으로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똑같이 단식해 또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그래 또 앞장서서 비명계 비판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 소심해 보인다. 그리고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계속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친명만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속이 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김기현 대표는 속이 그러니까 웅장하고 큰 건가요? 지금 메가 이슈를 던졌다 뭐 이런 평을 지금 언론에서 듣고 있는데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하는 방안 이게 지금 김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 주변에 인접 지자체가 지금 구리도 그렇고 오늘 또 지자체 다른 데서도 얘기 나왔다는 것 같은데요. 이 줄줄이 지금 서울로 우리 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선거 전략상 뭐 일종의 이제 뭐랄까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뭐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는 예. 평이 있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갈래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진짜 선거 지금에 있어서 던질 만한 카드였느냐 그리고 이게 진짜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정치적인 시도와 전략이냐 아니면 정말 행정적 정책적 실효적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자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의 어떤 선거 전략을 볼 때 수도권 예.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패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이걸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너무 뚱딴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뭐지 김포 무슨 일이야 우리가 김포 공항 이야기 아니라는데 편입 이야기라는데 아니 대학 편입이겠지 아니라는데 김포 편입이 그러다가 지금 구리도 뭐 편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온 동네방네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편입 이야기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미국도 다 뉴욕으로 바꾸면 좋은 일인가? 서부로 가도 LA도 뉴욕하고 그럼 텍사스도 뉴욕하고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니고 뉴욕 레인저스가 되냐 그러면 MLB 메이저리그 우승했네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건 그거 같습니다. 주목은 엄청 끌고 있어요. 네.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주목을 끌지 않았다면 이슈가 안 될 텐데 왜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치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또 사람들의 그 브랜드와 관련된 존심과도 연결되는 거죠. 서울이야? 서울 살아? 경기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또 차별화되는 인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는 귀국하자마자 이거 말도 안 된다. 대국민 네네.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한참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어떤 정치적 접근이거든요. 네네. 서울시 할래, 경기 북부 할래, 경기 남부 할래, 경기 남도 할래 그러면 이게 서울시 할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 정리를 하면은 주목성은 뭐 엄청나다. 근데 과연 지속성과 효과성이 있을까? 예. 이 점은 좀 판단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혁신 이번에 인재영입위원회에 포함이 됐나요? 김재섭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으로 포함이 됐나요? 포함시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 확답을 해서 출범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 심지어 지금 김재섭 위원장도 제가 본 영상이 맞는 거죠. 이게 도봉, 지금 도봉이죠. 도봉인데 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반대하고 알고 있죠. 있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이죠. 자, 네. 미국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이게 어떤 트렌드냐면 메가폴리스입니다. 미국도 메가폴리스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수도가 사실은 지금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가시티와 더 나아가서는 메가시티 리전, 그보다 더 큰 개념이 메가폴리스예요. 메가폴리스는 서부권으로 묶고 동부권으로 묶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클러스터를 지금 융합하겠다라는 거고 네. 메가시티로는 가장 큰 핵심은 인구 2천만이 그 대도시권으로 묶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의 국내에서만 경쟁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해외 그 수도권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인구수 대비 종사자 수 대비 또 지역 그 GDP 대비. 자, 그래서 그레이터 런던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티 오브 런던이에요. 그런데 런던이 똑같이 우리 광명, 구리 다 합친 것처럼 기존 시를 다 합쳐갖고 시티 오브 런던에서 그레이터 런던으로 갔어요. 또 예. 다른 거 해볼까요? 도쿄가 시가 아니에요. 도쿄 도예요. 예. 어마어마한 위성 도시를 다 예.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파리 예. 해볼까요? 파리도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왜 서로 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메가시티가 두 가지. 하나는 균형 발전 포함해서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이에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수도권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죽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도권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러면 다른 도시가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주 클러스터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학생들 졸업한 다음에 안 가려고 해요. 혁신 도시에 있는 기업에.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내려가기만 하라 이거였거든요. 네. OECD가 2010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인위적으로 정책 기반자들이 경제 성장 운운하면서 이 지방분산은 외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번영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외에도 많은 논문이나 혹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김문지 지사, 대수도론부터 광역서울론부터 다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서울만 살자 또는 서울 수도권만 살자가 아니라 이미 어저께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7개 메가시티 해갖고 다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건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해야 된다. 이야기해볼 만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어제 OECD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50.2%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가시티 사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그러니까 얘기할 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들이 맞습니다. 있지만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해도 인구의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50%가 넘게 지금 수도권에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자라서 수도권을 다 서울로 묶어버리겠다 이러면 다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 말씀이 그거죠. 다 묶을 거면 서울, 부산, 광주를 묶자 이거죠. 서울, 부산, 광주를 묶으면 대대 그레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인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 그 민주당이 2020년도에 발표한 게 있어요. 2020년도에 뭘 발표를 했냐면 3개 권역권을 발표했어요. 3개 권역권이 서울 수도권하고 대전 충남권하고 부울경이에요. 이게 메가시티론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남은 없네요. 그래서 3+2+3이에요. 2가 강서권이라고 해서 전남 전북권을 그 플러스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3+2+3도 뜯어보면 메가시티론과 별 차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불경도 그렇고 같이 동시에 메가시티를 하되 메가시티에 하나하나에 특화된 그런 것을 부여하자라는 것이고 네. 지금 50만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사실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서울 수도권만 하자가 아니라 발표한 것처럼 클러스터를 제대로 해보자. 불경 사실 지금 아직도 답보 상태인데 네네. 불경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진짜 원인을 해서 불경 성공시켜야만 하고요. 그 불경은 지금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부산은. 예, 그렇죠. 대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저는 뭐냐면 이종근 평론가가 워낙 말씀 많으셔가지고 제가 분량을 조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지금 얼마 많이 네네, 남지 그래서 않아. 한 시간 2분 내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1분 55초를 제가 쓰겠습니다. 첫 번째 1분 55초 아니, 첫 번째는 뭐냐면 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서울을 발전시키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당장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정쟁으로 여야를 나누어서 맞붙어야 되는 내용인가. 만약에 그런 서울시 발전 계획이 있다면 왜 좀 더 진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서울시도 발전시킵시다. 근데 서울시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 북부 남부 이거를 분도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해결을 못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북도청 방문해서 이철우 지사한테 이제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을 자치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이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면은 선뜻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지방의 시민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우리한테 기회가 올까? 아니 많은 대학들도 사실은 서울의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정말 지방 국립대 지원 받는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뀔까? 저러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10년 뒤면 뭐 바뀌는 게 있을까?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그런 것부터 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1분 50초 거의 다 쓰셨어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OX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메가시티론 총선까지 그대로 간다 안 간다 두 분. 저는 간다. 두분다 공론화는 간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론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유불리 계산 지금 정치권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은 하라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전장년이 이번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장거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높은 장벽이 있다며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는데요. 장애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건지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저 11월 1일, 2일 이렇게 해서 네. 1박 2일 동안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갔다 오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거나 아니면은 티켓을 발권받아야 되잖아요. 공항에 네, 가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티켓을 발권을 할 때 네. 장애인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힙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휠체어를 이용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서 그래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이런 좌석들을 요구를 하고 예.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제 좌석을 배치할 때는 예.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예. 이렇게 배치를 되어져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구에서 멀리 배치되면 예. 휠체어를
타고 가던 휠체어를 다시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서 예. 이동하게 됩니다. 내가 타고 있는 휠체어, 수동 휠체어나 예. 저는 수동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네. 화물칸으로 가고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신고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전동 휠체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예. 탑승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전부 다 개인의 책임으로 던져져 있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대표님 일단 네. 그 발권하는 과정에서 발권하려면은 좌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좌석 배정 받는데 장애인 좌석이라는 게 비행기는 없습니까? 예, 아예 없습니다. 장애인 좌석이라고 해서 있지는 않아요. 근데 KTX 타거나 이런 데 보면요. 예. 장애인 휠체어석이 따로 딱 배정돼 있어서 예. 장애인들이 그 표를 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비행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현장에서 이제 끊으면서 복불복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도 뭐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네. 비행기 보면 조금 넓은 좌석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예, 좌석별로도 또 막 다 이렇게 그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네네. 근데 장애인이 가서 난 발권 받겠다 이렇게 뭐 그 비행기 표를 예약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저 구석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선착순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그 앞자리가 다 차버리면 예. 이 전동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뒤로 배치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 휠체어 탄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 좌석을 의무해서 그것이 먼저 순서와 관계없이 그것을 탈 수 있도록 배치해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발권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탑승장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그렇죠.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곧바로 그 비행기로 연결되는 그런 네. 승강장이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 그 아예 공항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네네. 탑승하는 비행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브릿지라고 하죠. 예. 이제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 브릿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저가 비행기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잘 배치되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서 거기서 제공하는 차량을 다시 이동해서 그래서 가서 또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또 비행기를 들어갈 때 또 다시 몸이 들려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 항공사 직원이 네네. 탑승할 때까지 과정들을 좀 도와줍니까? 예, 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또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것들을 항공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 항공사마다 그것도 예. 또한 뭐 그 장애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직원이 서비스하는 게 다 내용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좌석과 좌석 사이 복도가 굉장히 좁잖아요. 예, 이게 일반 휠체어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어찌됐든 앉았습니다. 그 발권 받은 좌석에. 그 다음부터 기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체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매우 이제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매우 체격이 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내용 좌석이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좌석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이제 기내용 휠체어를 타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좌석이 넓은 곳에 배치되어져야지만이 그 불편함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화장실이 네.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화장실은 거의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더라도 물 먹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이동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같이 도와줄 만한 분이 동행하지 않는 한 지금 비행기 안에서는 화장실 가는 거 도움받을 수가 없다고요? 승무원들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어떤 비행기의 사례는 그 화장실까지 기어서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그래서- 기어서 간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신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멀리서 기어서 화장실 가는 경우도 발생해가지고 크게 문제된 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화장실 자체에 너무 좁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비행기 내에서는 많이 어려움을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성 승무원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대충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내용 휠체어를 다시 올려 타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화장실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갑자기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가 예. 화장실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드는데요. 예. 해외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동권 문제와 관련되는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 네. 이제 항공기 안에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동하는 공간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까? 외국의 어떤 비행기에는 이제 새롭게 고쳐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로 개조됐다라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다 그 화장실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까지 가더라도 그 입구와 거기에서 다시 이용한다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 비행기를 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그동안에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 버스라든가 좀 네. 일반 이제 시내버스도 그렇고 고속버스도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일본 사례들도 자꾸 언급이 되지만 이동권 많이 보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공기는 좀 다른 모양이네요. 그렇죠. 다른 곳들은 이제 많이 좀 좋아진 선진국들은 있지만 네. 비행기 문제에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어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속도가 아직은 매우 느리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국정항공사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한국에는 이제 공항공단에서 이런 예. 것들을 항공 내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장애인 안심시 이동센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 공항 내에서의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내 공항에서도 와상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개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항에서 브릿지를 사용해서 가는 것과 그리고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서 가고 이동하는 것들은 예. 여전히 이런 차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항공기를 탑승하고 이동을 좀 해보신 건데요. 네. 그동안에 얼마나 불편함이 컸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직접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를 요구하십니까? 현재의 비행기 자체를 다 뜯어고치는 문제는 어차피 시간도 걸리고 비용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좌석 문제와 같은 것은 비행기의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좌석이 넓은 곳에 이것을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이것을 배치하고 그것을 장애인의 좌석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장애인 티켓을 발급했지만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순서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앞좌석이 다 타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맨 뒤로 비치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매우 발생하고 있어서 우선 이런 것들부터 시급하게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항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상구 쪽 좌석이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가깝고. 그렇죠. 비상구 쪽 좌석에 거기에 승객 안 앉히겠다는 얘기를 했던 항공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가 나니까. 네네네. 혹시 항공사들 반응이 있습니까? 저희가 면담을 요청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저희들에게 답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면담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은 없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 제도의 문제이고 특히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노력하겠다라는 말은 하는데 집권 여당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책임 있게 밝히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면담 요청 혹시 안 하셨습니까? 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응답도 하고 있지 않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반성의 내용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의 정책 제안을 언급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의 가장 중요한 정책 제안 중에 하나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에 특별교통수단의 개선 문제와 알겠습니다. 모든 교통의 배리어 프리를 장착하겠다 이것이 있는데 정말 반성을 한다면 이것부터 심각하게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경석 전장년 상임 공동대표였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고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전남 남해안,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10에서 50, 강원 영동과 경남권, 대구 경북 남부 5에서 40,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5에서 20mm입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동해 중부 해상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10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6에서 24도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 18.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던 지난해 11월 4일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방송 중에 긴급 속보로 경북 봉화 아영광산 매몰자 구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진행하던 코너를 잠시 멈추고 그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던 청취자분들의 반응,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슬픔과 분노, 좌절,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던 사람들 가슴에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되어준 221시간의 기적. 그 주인공 광부 박정아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늘 한 신문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어두운 곳에 있으면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악몽을 꾸는 건 물론이고 잠이 들어도 3시간 이상 푹 자지 못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악몽을 꾸면서 몸부림을 쳐 벽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발톱이 빠질 정도였어요. 구조되기 몇 시간 전에 헤드랜턴이 모두 꺼졌는데 그때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에서는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라고 했지만 박 씨는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안동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동료들이 일하는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박 씨의 이런 간절함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담긴 갱도 내 생존 박스 설치는 박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삼척의 한 석회석 광산 갱도에 처음 설치한 생존 박스에 산소 공급 장치, 응급 구호 물품과 함께 박 씨가 동료와 함께 열흘 동안 버틸 수 있게 해준 커피 믹스를 담았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탓에 광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갱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박정아 씨. 어쩌면 그는 지금도 새로운 기적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야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아들비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소원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예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내가 보이는 건 이 땅과 하늘과 어린아이들 그들이 열린 가슴을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잠잠한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잠한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잠한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한영의 조율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분 그 문자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갑자기 뭉클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랑 함께 하셨던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셨거든요.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청취자분, 액션자신데요. 1년 전 구지되는 모습에 가슴 벅차올랐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부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287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발견에서 생환 소식 듣고 감동해서 눈물 났었는데 1년이 지났네요.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생방 중이었거든요. 근데 구조 소식 전하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가 갑자기 확 쏟아졌어요. 너무 감사하다, 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저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서 구조된 분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한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 사고나 발생하면 우리는 금방 잊거나 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노력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갖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전 그 기억 나시죠? 네. 네. 아마 이 코너 할 때 그 소식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굉장히 저도 놀라고 네. 너무 기쁘다 이런 예.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사실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안타깝고 속상한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거의 유일하게 기쁘다 이런 얘기를 네.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으로 가보죠. 네. 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한 산불 17시간 만에 진화가 됐네요. 네. 오늘 오전 8시 50분쯤에 강원도 양구에는 산불 진화가 완료가 됐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에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두무리 야산에서 발생을 했고요. 산세가 원체 험하다 보니까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오늘 진화헬기 6대가 투입이 되면서 불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네. 산림 39,000제곱미터가 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산불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산불을 키웠을 것이라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된 부분 중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산불 진화 지휘는 지자체장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양구군수가 그 당시에 술자리 참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산불이 났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 서흥원 양구군수가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 식당에서 술자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7시 30분쯤에 한 식당에서 술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불 발생은 오후 4시 23분이었습니다. 예. 물론 아주 잠깐 있다가 갔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중소형 산불 현장 지휘 그 책임자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나 국유림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주불이 잡히고 나서 9시 오늘 오전에 9시가 넘고 나서야 산불 현장을 방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인 부탁으로 잠깐 들렀다. 서군수 해명은 하지만 해당 자리에서 술을 먹진 않았다라고 하는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하철도 참사 났을 때도 오성 참사 났을 때도 그때 충북지사 네. 또 논란이 됐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자기의 업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지자체 관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옛날에 사실은 지금 행정군수 있을 때 그 시절에는요. 산불 나면 그 행정군수 바로 그 해고라 그랬어요. 경질이죠. 네, 예. 바로 잘린다는 소리 했었거든요. 또 선출직 되고 난 다음에 더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들이 들리네요. 근데 그나저나 뭐 저희가 사실은 시사야가 산불 전문 방송이라고 할 정도로 산불 나는 소식들을 계속 밤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어요.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진짜 밤참 뉴스도 네. 역시 저랑 뭐 새벽까지 네. 12시 넘어까지 소식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 산불 어떻게 지금 더 안 나겠습니까? 지금 예년 평균보다 규모가 좀 커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기후변화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잖아요. 오늘도 좀 덥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예.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66건의 피해 규모가 23헥타르 정도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산불이 평균으로 계산하면 35건이 발생해서 11헥타르 정도가 소실된 것으로 평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셈인데 최근에 10년 동안 지역별로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연평균으로 7.1건이고요. 2.33헥타르의 산림이 소실이 됐습니다. 근데 경북이 5.9건, 경남이 5.2건 등으로
이 경기도가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네. 산불 발생이 빈번하고 또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이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가을철에 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발생하나? 기후변화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11월과 12월에 평균 건조주의보 발령 일수가 28일, 한 달 내내 건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는 31일, 2021년에는 22일, 작년에는 31일.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럴 때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입산자의 실화라든지 논밭두렁을 소각한다든지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성묘객이 이제 불을 낸다든지 건물이 화재가 난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은 작년 기준으로 총 25건이 발생해서 전체의 37.9%, 그리고 쓰레기 소각이나 건물 화재도 7.6%, 담뱃불 실화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년과 비해서, 특히 작년과 비해서 썩 이번 해가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뭐 기온이나 강수량, 건조한 상황 이런 걸 보면 네. 더 이제 걱정인데다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팬데믹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산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다시 등산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단풍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산에 가능성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높죠. 많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이 저 화기 관리 잠깐 잘못하면 산불로 그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좀 비 소식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 몇 주 정도는 좀 바짝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각별히 산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마스만 겨냥하는 게 아니고 하마스를 대원을 잡겠다 이러면서 남인촌 학교하고 병원에도 지금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아마 하마스만 공격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 땅굴 안에 네. 숨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하마스가 방패 삼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잡겠다고 민간인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게 잘못입니까?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마스와 민간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그렇죠. 이거 예. 어디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정규 군인의 경우에는 군복을 입고 있다든지 예. 하는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민간인들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비난도 있고 하마스만 딱 타격을 해서 축출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 지구에는 최대 난민촌인 자발리아를 지금 사흘째 공습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난민촌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민간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하마스가 있다는 이유로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자지구는 아시다시피 원래도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다 끊기면서 그럼 이스라엘이 공급하던 것이었으니까요. 네. 공급도 안 하겠다고 좀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 지붕이 없는 감옥처럼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참혹한 상황인데요. 우선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사흘째 난민촌 인근을 공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가자지구 중심인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지금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병원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요. 팔레스타인의 적신월사가 이제 우리 적십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병원과 단 100m 떨어진 곳을 이스라엘군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란민이 거주 중인 학교 인근에도 포탄이 떨어졌고요. 구급차까지 총격이 가해져서 구급대원이 다쳤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설명으로는 사흘 연속 가자시티 내에 있는 난민 캠프 인근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학살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 하마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서는 북측의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마스 전초기지, 사령부, 로켓 발사 장소 등을 공격하고 있으며 백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마스 병력 130명을 제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 국경지대에도 충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연설을 예고해서 네. 확전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다시 방문합니다. 인도적 교전 중지를 요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국으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화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썼던 일시적 교전 중단 이걸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거는 휴전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미국이 애써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하루 일정으로 방문했을 때도 사실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양쪽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살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유엔에서 용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엔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네.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자지구에 머물던 한국인 일가족이 이집트로 대피했다는 소식 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 일가족이 나와서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자 지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들려줬는데요. 지금 연료도 식량도 떨어져서 중세시대 암흑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국 교민 일가족 5명이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자의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그랬던 게 아직도 친척들과 지인들은 거기에 가족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면서도 그 한국인 여성과 팔레스타인 남성하고 결혼해서 네, 아이가 셋입니다. 예, 가자지구에 살다가 네. 살았으니까 지금 남편의 친척들은 가자지구에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계 남편과 딸이 18살이고요. 아들이 15살 그리고 심지어 7개월 된 늦둥이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충돌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7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니까 시댁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일반 가옥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 교회, 학교까지 공격 안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피난을 가서 남쪽으로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물, 통신, 전기가 완전히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전기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낮에 활동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기름도 아껴 써야 됐고 태양열 발전기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주고 전기를 이용하는 등의 원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시댁에 갔습니다만 며칠 뒤 집은 폭격으로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려면 라파의 통로를 통해서 나오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기름을 사러 가면 구급차 뭐 이렇게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기름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게 이제 기름을 받아서 끝내는 이제 나오기 직전에는 거의 기름도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자의 비극은 상상 이상이며 극한의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18살 큰딸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 큰딸이 한국과 팔레스타인을 오가면서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해 왔다고요? 예, 중학생이던 2020년에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요. 네.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자지구로 왔고요. 그때부터 아랍어를 배워서 한국어, 아랍어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이 채널에는 한복을 입고 떡볶이를 먹는 아주 소소한 일상이 담겨져 있고 국내를 여행하면서 유명 관광지나 놀이동산을 소개하거나 한국 음식을 먹어 설명하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외신과 가졌는데요. 가자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실 7개월 된 갓난아기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대피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희망이었다고. 전쟁이 나고 웃을 일이 없었는데 아이가 웃을 때마다 한 번씩 웃을 수 있었다. 이 전쟁의 상황과 굉장히 대비되는 상황이었어요. 안전하게 하여튼 가자지구를 빠져나올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바다에서 고기가 안 잡힙니까? 네. 충원한 소리가 나오네요. 게다가 어획의 종류까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참조기
찌개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수협에 있는 냉장고를 꽉 채워야 1년 물량이 되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네. 제주도의 중요한 소득 자원이 참족인데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2020년만 해도 제주에서 참족의 생산량이 12,000톤 정도가 됐는데 네. 작년에 반토막 났어요. 4,800톤 정도였고 올해는 더 많이 줄지 않겠냐. 지금 평상시 물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15kg 한 상자에 20만 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뛰고요. 대형마트에 물량이 없으니까 냉동 참조기를 해동해서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어획량이 감소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주도의 해양수산연구원에 설명한 거로는 기후변화는 아닌 것 같다. 해상을 돌아다니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참조기 자원량이 실제로 감소한 건지는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방멸치라고 멸치 중에도 이게 고급 네. 어종이잖아요. 아니 그저 멸치를 잡는 방식이 좀 네. 다른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가둬가지고 잡으니까 예. 멸치 굉장히 고급 멸치를 팔리죠. 고급 멸치를 예, 팔리는 예, 거죠. 2020년에 55톤에서 작년에 30톤으로 줄었는데요. 실제로는 죽방멸치뿐만 아니라 멸치 어획량 자체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2010년에 22만 톤 잡히던 게 작년에 10만 톤으로 줄었고요. 정어리는 2006년엔 통계에 안 잡혔는데 올해 들어서 어획량이 2만 2,866톤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젓갈을 정어리로 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전 세계 바다에 어족 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뭐 벌어지는 일은 네. 아닐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또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해요. 사면이 바다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사실 바다를 좀 보호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네.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입동인데 네. 이번 주말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곳이 있다는 소식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10월 기대하시는 하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가 절정 시기인데요. 보통 이제 위에 산꼭대기가 한 20% 물들면 시작됐다고 하고요. 네. 80%가 물들면 단풍이 이제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천의 월악산, 장성군 백암산, 그리고 순창의 강천산 국립공원, 대구 팔공산 이번 주에 이제 곳곳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나 스마트 서울 맵에서 보면 서울 단풍길 99선을 공개하기 때문에 예. 여러 단풍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단풍 색깔이 예년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맞아요. 온도가 확 내려가야 예쁘게 물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풍은 일최저 기온이 5도 밑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근데 지금 뭐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예년만큼 예쁘게 단풍이 들지 않고 이러다 가을 단풍 사라지는 거 아니냐 몇십 년 지나면. 맞아요. 뭐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기온이 있어요. 너무 따뜻해요. 네. 참 걱정입니다. 참 밤잠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